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중국이 호주에, 애플이 삼성에 보복했다가 참교육 당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과 호주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11월 말부터는 양국에서 인권 문제 관련 사진을 들이미는 등 서로를 까내리면서 진흙탕 싸움까지 갔죠. 중국은 그동안 호주산 와인, 랍스터 등 수입품에 관세를 때렸습니다. 랍스터뿐만 아니라 호주산 석탄과 구리, 설탕, 콩나무, 보리 등도 수입 금지 품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이렇게 중국과의 전쟁에서 몸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보복이 의외로 안 먹히고 있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월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겨울철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저장성과 장시성, 흔한성 등 중국 일부 지역에서 정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자 전력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 전날인 12월 17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날 중국 강철공업협회가 호주 철광석 업체에게 철광석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불만을 토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산 철광석 가격이 요즘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들어 철광석 가격이 1톤당 16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2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중국은 호주가 일부러 철광석 가격을 올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주 철광석 의존도가 엄청 높은데 호주가 이걸 노리고 보복성으로 가격을 올린 거라는 거죠. 중국 철강공업협회는 호주가 철광석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렸다며 중국 정부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철광석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자 중국이 그동안 호주에 때린 수입 규제도 민망해져 버렸습니다. 중국은 당초 호주산 제품 수입을 보이콧하면서 호주가 200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만 해도 호주가 중국에 수출해온 물품 중 40%에 달하는 비중을 철광석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광석 금액이 이번에 2배 오른 걸 생각하면 중국이 나머지 60%의 수입 관세를 매기고 무역 제재를 때린들 호주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제로에 가깝게 되는 거죠. 중국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철광석 양은 12억 톤에 달합니다. 이 12억 톤 중 10억 톤이 수입산이고 그중 60% 이상이 호주산 철광석입니다. 중국은 호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다른 곳에서 수입을 타진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호주 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 역시 중국이 호주 철광석 업체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중국에서 이렇다 할 해결책이 안 나왔다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도 아닌 천연 자원이니 중국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철광석을 보이콧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호주의 철광 생산력과 가격 경쟁력은 전 세계 1위입니다. 호주는 지표면에서 바로 광산을 팝니다. 이를 노천광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광물을 채취할 때 탄광을 파고 지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표상에 광물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냥 노면상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입니다. 심지어 호주에는 산맥 자체가 광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산 정상부터 그냥 깎아내서 팔아내면 됩니다. 실제로 호주의 로이힐 철광석 광산은 철광석 매장량이 23억 톤에 달하는 호주 최대의 단일 광산입니다. 2010년 포스코는 여기에 초기 투자하고 2012년에는 지분 12.5%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말고도 일본 기업 15%, 대만 기업 2.5%, 호주 기업 70%로 지분이 구성됐는데 이 지분 구성에서 중국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중국이 배아파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포스코가 호주로부터 매년 5조 원 이상의 철광석, 석탄, 니켈 등 원료를 수입하는 단일 기업 기준 호주의 최대 고객사라는 점입니다. 호주는 1950년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1962년 한국과의 수교를 맺으면서 60여 년간 정치, 외교 분야에서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교역, 투자 분야에서도 호주는 한국의 6대 교역국이자 자원 에너지 분야 최대 투자국입니다. 포스코는 창립 초부터 호주에서 철광석을 구입했습니다. 1960년대 당시 호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 중에서 제철소를 스케줄대로 건설한 나라가 없다며 포스코를 거절했습니다. 이 당시 터키나 브라질에서 현지 사정으로 제철소 건설을 계속 미루고 있어 개도국에 대한 불신이 높던 때였습니다. 1971년 포스코는 시드니 주재 한국 대사관까지 동원하며 호주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최초로 철광석 원료 장기 수급을 허가받았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2년 뒤인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자 원료 가격이 폭등했고 전 세계 제철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호주와 장기 수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원료비 부담과 적자 경영 없이 정상 조업을 할 수 있었죠. 이번에 호주의 철광석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결국 손해보는 건 중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애초에 후진국이 선진국에게 경제 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라며 중국 상황을 고소해하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또 호주는 중국이 경제 보복하고 있어 웬만한 건 중국에 수출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지그들 필요한 원자재만 얄밉게 쏙쏙 가져간다며 호주가 아쉬운 대로 철광석만 파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과 호주의 갈등을 보고 있자니 일본의 수출 행패가 떠오릅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 수출을 금지하고 특허 소송을 걸 때마다 한국은 기술력으로 스마트하게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를 극복해왔습니다. 호주처럼 천연 자원이 없다면 기술이라도 우리처럼 보유해놔야 큰 타격이 없고 오히려 반격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도 삼성이 초강수를 둔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삼성과 애플은 특허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11년 6월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 역시 2011년 4월 애플을 상대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5건을 제기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자 2012년 11월 삼성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애플의 부품 공급 끊으라는 거였습니다. 애플에 공급하는 삼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 물량을 줄여 애플과의 협상에서 이기겠다는 거죠. 이전에 삼성은 미국이 내린 판결에서 애플에 완패했습니다. 빡친 이건희 회장은 애플의 부품 끊어서 압박하라고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의 부품 최대 고객사였습니다. 아이폰이 데이트를 치면서 삼성의 부품 공급도 증가했죠. 협력 파트너인 애플이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특허 소송을 벌였으니 삼성으로서는 빡쳤을 겁니다. 그리고 2013년 애플은 결국 맥프로에 삼성 부품을 뺐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애플은 특허 소송 중 삼성전자 대신 샌디스크라는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당시 맥북 프로에는 삼성의 SSD가 아닌 샌디스크의 SSD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맥북 프로 사용자들이 너무 시끄럽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맥월드와 애플 고객 지원 사이트 등은 이 당시 출시된 맥북 프로의 방열팬이 일부 프로그램을 띄울 때 1분 이상 최고 속도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방열팬이 초고속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소음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맥북 구입자들은 애플 지원 커뮤니티에 동영상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된다며 1000건에 달하는 불만글을 올렸습니다. 사용자들은 애플 골수팬답게 원인까지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 SSD를 탑재한 제품에서는 소음이 나지 않는데 샌디스크의 SSD를 탑재한 제품에서는 팬의 속도가 급증해 잡음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이 삼성 부품을 빼고 다른 업체 부품으로 제품을 만들어 이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자 애플은 SMC 펌웨어 업데이트 1.1과 OS X 10.8.3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업데이트를 해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 때려다 혹 붙였다고 분통을 터뜨린 사용자도 있었습니다. 한 사용자는 소음은 나아졌는데 맥북 프로 온도가 103도까지 올라갔다며 여기에 고기 구워 먹어도 되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당시 다수 사용자들은 빨리 삼성 SSD로 부품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전에는 부품에 따라 맥북의 성능이 달라졌다는 비교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2012년 삼성 SSD가 들어간 맥북과 도시바 SSD가 들어간 맥북 중 삼성 쪽이 읽기와 쓰기 속도가 훨씬 빨랐다며 한 사용자가 비교 영상을 올린 겁니다. 이 때문에 맥북 구매자들이 사전에 이 맥북에 삼성 SSD가 들어간 게 맞냐며 확인하고 구매하기까지 했습니다. 2014년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의 국가에서 벌이는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당시 지난 4년 동안 삼성과 애플이 박터지게 싸웠는데 돌연 특허 소송을 철회하다니 납득이 안 간다며 업계가 궁금해했습니다. 삼성 측은 소송이 많았으나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내 소송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제품 출시 기간이 짧아진 탓에 경쟁사 제품의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양사 모두 샤오미나 레노버,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급부상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감정 소모에도 양사는 대박을 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허 소송을 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양강체제를 각인시켰다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외신들이 특허 소송을 다루며 삼성과 애플을 언급해주니
그야말로 마케팅을 당한 셈이죠. 삼성전자가 지출하는 광고비는 이 당시 연간 3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 1조 원 쓰고도 수십조의 홍보 효과를 봤으니 남는 장사인 겁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모토로라, 노키아, LG, 소니 등의 스마트폰 제품은 사용자들의 관심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소송을 계기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 미만 자비됐죠. 당연히 이런 성과는 삼성의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내세울 건 기술밖에 없는 거죠. 스마트한 기술력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삼성이나 포스코처럼 또 대박을 터뜨릴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회복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등 야심적인 친환경 정책을 세운 것에 찬사를 보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한국을 거명하면서 놀라울 만한 모범이며 지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극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야심찬 녹색 플랜을 제시하고 있어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모범에 따를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30일 오전에 한국질병통제본부 발표를 인용해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4명이며 전원이 외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었다. 이날까지 한국의 총 확진자가 1765명, 사망자가 247명, 회복자가 9059명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월에서 3월 초까지 매일 수백 명의 새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한국이 최근 몇 주일 동안 이처럼 확진 환자 발생이 줄어들면서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환자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또 한국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1월 20일로 미국과 같은 날이지만 미국과 반대로 한국은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 방식을 채택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신속하게 민간과 협의해서 민간 부문에서도 검사 키트를 생산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미국 인구의 6분의 1도 되지 않는 나라가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는 역량을 발휘했고 드라이브스루 등 창의적인 신속 검사를 채택해서 무증상 감염 환자를 조기에 걸러내는 등 환자 발생수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유지해서 방역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자체 검사 방식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WHO 추천 방식과는 다른 검사 방식에 집중했지만 결국 오류가 발생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미국 CDC 통계에 따르면 2월 29일까지 전국에서 검사를 받은 환자는 겨우 472명, 확진자는 22명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은 코로나19의 통제에 성공했지만 미국의 감염자와 사망자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결국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책과 병행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앞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되살리기에 나설 때 그린 자재 대량 창출과 저탄소 에너지원의 개발 등 친환경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탄산가스 배출량이 많은 공해 산업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탄소에 대한 가격을 물리고 오염원 배출 기업의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코로나 복수중 벌주는 방법 많다. 관세 부과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잠정 중단한 무역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을 대상으로 극단적인 벌을 주는 방법은 많다면서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 1조 달러를 거둬들이는 것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국제 공조도 거부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180여 개국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보복 수단으로 중국에 대한 부채 의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렇게 대응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달러 가치가 하락해 달러의 신성함을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대신 관세 부과 카드를 언급한 것이다. 이날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가안보팀 최상부에 보고한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을 벌주거나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당국자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전략 마련을 시작하기 위해 이날 유관 부처 고위 당국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으며 정보기관 당국자도 참여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중국에 대해 제재 부과, 새로운 비관세 무역 제한, 그리고 중국의 주권 면제 가능성까지 포함한 보복 조치가 검토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100만 명, 사망자 6만 명을 넘은 세계 최대 피해국이다. 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과 학교가 문 닫으면서 미국 경제가 멈춰섰다. 코로나19 사태로 3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제 호황을 발판으로 오는 11월 대선 승리를 노린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중국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주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참모들은 코로나19 대행이 진행 중인 지금은 보복할 때가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와 마스크 등 의료물자, 의약품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양국 갈등으로 공급이 막힐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론을 펴는 경제 참모들과 보복을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안보 참모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의중은 국가안보팀 주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책임론을 더욱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중국원 실험실에서 발원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받느냐는 질문엔 그렇다. 봤다고 답했다.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머지않은 미래의 근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가 중국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그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들거나 유전적으로 변형된 것은 아니라는 과학계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중국 안에 있는 연구소에서 사고로 유출된 것인지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으로 시작된 것인지는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우한이 바이러스 발원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CNN은 정보기관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바이러스 발원지 조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국의 경제보복 준비. 일본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대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에 이어 두 자릿수의 후속 보복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 일본의 극우 성향 언론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인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한국에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의 재산이 현금화될 경우에 대비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보복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최소한 10개 이상의 보복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확정지은 바 있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18년 10월 31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아무런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는 일본제철,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각각 압류 중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징용소송 피고 기업의 자산을